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션이 진행이 되는 동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유튜브 채널 댓글창에 질문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진행 시간을 좀 고려해서 또 질의응답 시간에 일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면서 적극적인 소통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세션의 주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세션 안전한 사회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상과 온라인 공간 등에서 겪는 안전 문제에 대해 원인과 또 대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좌장이신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님께 저는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섹션 2 안전한 사회 자장을 맡은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송봉규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청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문제, 폭력과 혐오, 그리고 그 원인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섹션도 다른 섹션과 동일하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두 분의 발표, 두 분의 토론, 그리고 종합 토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쪽에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 공론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문가운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참여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나마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린다 웡 홍콩 여성 성폭력 대응협회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님이 화상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가원님과 함께 사전 공론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임재환 님이 화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자세한 소개는 각자의 진행하는 발표와 토론에서 각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에 앞서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3일에 걸쳐 1. 안전, 디지털화와 관련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인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공론장이 열렸습니다. 공론장은 각 주제당 2회차씩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4명의 청년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성평등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 안전 공론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론장 참여자인 문가온님과 임재한 두 분이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세션 2 성평등과 안전 현장의 목소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 공론장에는 대한민국 청년 30여 명이 총 2차례에 걸쳐서 공론장을 참여했는데요. 1차 시에는 개인적인 경험과 원인, 2차 시에는 대안과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가온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의 문제의식을 느껴 직접 성평등 교육위원회를 출범하여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내 공론장 기획이나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 진행 등의 활동을 해왔고요. 현재는 페미니즘과 자전적 이야기를 주제로 예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동주의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재환입니다. 저는 남성이라는 성의 과거, 군 복무를 강압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애통해 제 목소리를 내고자 공론장에 참여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공론장 논의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가자들이 안전과 관련해 최근 자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 1인 가구 여성의 주거 안전에 관해 많은 언급이 나왔고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와 같은 성폭력에 관해서도 많은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는 딥페이크,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나왔고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 백래시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는 여총학생의 폐지, 그리고 정치에서는 여가부 폐지로 이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건, 공대 내 여성차별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스쿨미투와 학교폭력 사건들이 언급되었고 군대에 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소수자 배척, 성폭력 같은 군대 내부의 폭력 사건과 군대 자체가 남성들에게 주는 위협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앞서 가온님이 발표해 주신 세부 이슈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 방법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담론이 형성되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원인을 분류해 보았는데요. 먼저 성차별과 성불평등으로 피해 입은 분들의 두려움,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의견을 공감하지 않고 못함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현상의 원인이 남성, 여성 우월주의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런 불통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부터 성차별을 하진 않는지 돌아보고 이슈화되고 마는 게 아닌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언론과 미디어의 경우 매우 자극적이고 치우친 관점이 표현되곤 하는데 특히 남녀 상호 혐오를 조장하는 메시지 전달을 방지하고 성차별적 언론 보도를 통제하도록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회에서 다양한 성정체성과 성차별 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고 이런 교육이 있어도 적자생존식에 그리고 편중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성차별, 성불평등, 성폭력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수 공감했습니다. 특히 교육기관 내 모든 이가 필수로 교육받는 미국의 타이틀 9 제도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회 내 부족한 토론 플랫폼과 상대 의견이 다른 게 아닌 틀렸다고 인지하는 잘못된 접근법도 논의되었는데요. 강의 방식의 탑다운 소통이 아닌 상호 소통 가능한 열린 토론장이 만연하길 바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각자가 태어난 성 때문에 강압되는 국가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성폭력과 성추행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점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성으로 구분되지 않는 젠더레스한 편견 없고 공평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국가기관의 성차별적 피해의 부조리를 신고받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젠 국가 차원에서 방대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법적 처벌함이 미약하고 성차별 관련 사법제도가 부족함도 문제인 듯 한데요. 확실한 기준의 법안과 강력한 처벌이 시급하고 특히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 쉬운 교육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안전과 성평등 사회와의 연결 지점입니다. 사전 공론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꿈꾸고 있었는데요. 우선 나에서 출발한 사유가 우리 지역사회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의 어려움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통찰이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으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과 기득권에만 매몰되지 않고 차이를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슈화가 아닌 문제화인데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사건을 자극적으로 이슈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게 문제화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구나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안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 자체가 자신의 안전을 해야 하는 요소가 되는 사회이죠. 때문에 성평등 자체가 일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누구나 그저 자신으로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을 아울러 편견과 차별로부터 벗어날 미래를 살아가길 희망합니다. 이와 같은 연결 지점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며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 외모, 학력, 출신 등의 배경에 입각한 위치가 아닌 모두가 같은 사람의 위치에서 활발히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론장 참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제 안의 피해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적인 발화를 통해 여성 청년의 현실을 알리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서 이 공론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얘기를 이 공간이 이렇게까지 폭력적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라고 상대방한테 말하면서 호소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데 도구처럼 쓰여왔어요. 근데 제 얘기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점에서 특히 이런 논의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그 지점들을 잘 알고 존중하는 자리여서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 또한 참여자들이 서로의 이야기가 전부 이해되거나 공감되진 않더라도 서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지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논의 중에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이 젠더의 어떤 사회적인 차별 구조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에 동의하지만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권기먼영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오고 싶은데요. 평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문제 삼아 각자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동장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를 상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차이를 마주하고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동반한 이런 공론장이 사회 전반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몇 년 전 고등학교 동기가 군 복무 중 자주포 폭발 사고를 겪어 전신 화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피해 입고 차별받는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며 하고 싶은 게 많을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지만 제대로 된 존중과 처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공론장을 통해 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다른 청년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의견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공감되었던 말은 젠더리스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최근 드라마 DP뿐 아니라 고 이해람 중사, 고 변희수 하사 등 군인권센터가 발표하는 성적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청년이 국가의 부름이라는 명목하에 군 복무를 하고 싶을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 군내 성소수자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고 여러 이유로 군대 가길 거부하는 남성들을 대체 복무시키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논 바이너리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바랍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성평등적 태도와 체계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저희 청년들의 열린 마음과 수기 또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상대가 어떤 성을 가지고 있던 피해 입은 자를 이해, 지지, 지원하며 성차별적 언행과 행동은 지향하는 자신, 우리,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폭력 공론장에서 나눈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문가운과 임재환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공론장에서 참가자들이 제기한 안전에 관한 세부 이슈와 문제 원인과 대안, 논의의 경향성, 그리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참여 소감에 대해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발표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나라발찌 유엔 사무총장 사무국 시니어 젠더 어드바이저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라발찌 님께서는 직접 참여하지를 못하셔서 사전 녹화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Good afternoon.
안녕하십니까? 패널리스트 여러분, 내외기빈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먼저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중요한 패널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혹은 직접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시차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배려 덕분에 이 중요한 패널에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고 있는 포럼의 주제, 미래를 여는 새로운 성평등 세상이라는 주제를 선정해 주신 주최 측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이 보다 나은 미래의 일부라는 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위기에서부터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불평등의 상승을 보고 있고 이민 위기와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다양한 위기를 우리는 같이 경험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근거 기반의 실질적으로 여성 리더십과 성평등 그리고 리더십에서의 성균형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솔루션에 이르는 길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합의, 지속가능한 평화, 평등한 결과, 보다 나은 투자 모든 측면에서 이러한 성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통해서 폭력, 불안정, 그리고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상적인 폭력과 불안정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여성과 여아는 일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안전한 사회가 그만큼 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8개월 동안 팬데믹과 더불어 여성과 여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혼에서 인신매매, 성폭력, 성착취, 가정폭력, 온라인 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라인 폭력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가 지난 18개월 동안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의 일상에 파고드는 범죄로서 아주 기본적인 행동을 공공의 공간에서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공공 화장실을 사용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공공 공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에 대한 침해를 하고 또 정치 참여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성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끔찍한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8개월 동안 폭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특정 국가나 맥락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력의 형태 같은 경우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력 자체가 지난 18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는데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모든 사회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폭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성불평등 때문입니다. 전 세계 그 어떠한 지역도 성평등을 이룬 지역은 없습니다. 위기 시에는 성불평등이 더욱더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성이
더 약한 존재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폭력과 착취에 취약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전반적으로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데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UN 결의안 1325를 21년 전에 채택했을 때부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폭력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내의 폭력은 지역사회와 사회로 퍼지고 또 국가로도 퍼집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 공공의 정치적 폭력에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폭력을 낮추는 것은 성평등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우리는 폭력의 상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봤을 때 폭력을 줄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을 하면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스팟라이트 이니셔티브입니다. 유엔과 함께 EU가 진행을 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5억 유로의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지난 4년 동안 5개 지역에서 25개 국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현지화되어 있고 맥락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변화라는 종합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법도 포함되어 있고 제도적 개혁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예방, 데이터, 서비스,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이야말로 변화를 주도할 수가 있고 장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합적 모델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5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이니셔티브를 통한 놀라운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5만 명의 여성과 여아가 팬데믹 당시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스팟라이트 이니셔티브가 운영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처벌이 22% 증가되었고 또 84개의 입법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1억 5천만 달러가 현지의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 동원이 되어서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스팟라이트 이니셔티브는 근거 기반의 효과적인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모델을 실험했고 검증했습니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모든 국가, 모든 사회로 전파해서 이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을 위한 단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성, 여아, 개인이 존엄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라 발지 유엔 사무총장 사무국 시니어 젠더 어드바이저님께서 여성 폭력의 마침표를 작동하는 모델 만들기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발표는 서승희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 서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는 2030 청년 여성들이 모여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 지원이라든지 법, 정책, 제도 개선, 이슈 파이팅 등을 의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보통의 발표들을 할 때 사이버 성폭력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존재의 피로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 청년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에도 다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2015년도 이후 10대는 28%, 20대는 35% 자살률이 증가했습니다. 이 청년 세대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 증가 폭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청년 자살률이 급증했습니다. 20대 남성 자살자는 19%, 20대 여성 자살자는 64%가 급증한 것입니다. 이런 여성 자살률의 급증은 모든 연령대의 남녀를 통틀어서 20대 여성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또 저희 단체가 피해 지원을 하면서도 최근 1, 2년 사이에 피해자분들이 자살과 관련한 호소들, 자살과 관련한 이슈가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로를 녹이고 안전하게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지금의 청년들에게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현재 1인 가구 형태가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청년 세대가 40% 이상으로 또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청년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서울의 집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5평의 청년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50대 1에 다다르고요. 청년 가구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8평 정도이고 이나마도 부유층의 청년 가구의 주거 면적을 빼고 나면 평균 주거 면적은 더 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입주한 오피스텔의 평수가 6평 이하의 초소형 오피스텔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비좁은 혼자 사는 집이 안전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 5년간 여성 대상 주거 침입 범죄는 61.6%가 증가했습니다. 검거율 하락세라고 하고요. 이 밖에도 훔쳐보기, 불법 촬영 등 특히 혼자 사는 여성 청년은 폭력과 범죄의 가장 쉬운 타겟이 되고는 합니다. 이번에는 무엇이 우리를 피로하게 하는가? 그 요소들을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초과된, 과잉된 노출에 대한 피로이고요. 다음으로는 결핍된, 배제된 소외에 대한 피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에 대한 희망 없음의 피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출에 대한 피로와 소외에 대한 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가부장제와 같은 기존의 문화와 간습에 노출될 때 청년들은 반감을 느낍니다. 그 메인스트림 문화 밖에서 청년은 문화적 타자로 위치 지어지고 규정과 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또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직업에 있어서도 계속 자신을 입증해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스펙 쌓기 등으로 노출에 대한 피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 업으로부터의 소외도 있습니다. 착취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일 그 자체로 기쁨을 충만히 느낄 수 없는 데서 오는 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폭력과 혐오에 대한 피로인데요.
여성 대상 폭력이라거나 무차별적인 혐오 발언 혹은 최근에 두드러지는 백래시 등 폭력과 혐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분노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에 따르는 무기력 또한 쫓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권력과 권위가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로감 또한 함께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형태로 인한 피로를 얘기해 보고자 하는데요. 타인의 시선이 더욱 중요한 문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관계를 맺어야 할 때 오는 피로, 대표적으로 SNS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고립되고 분절된 도시적 관계가 주는 소외가 함께 있습니다. 연결되지 못함에 대한 피로인데요. 여성들이 이제 분노하기도 지쳤다고 이야기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도 이처럼 노출과 소외, 희망 없음의 요소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타자에게 노출되는 그런 폭력이 있고요. 또 그 이미지가 유통되고 이동하면서 자신의 폭력 경험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돼서 반복될 것이라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특성이 만드는 폭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피로감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우리를 피로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어떻게 이 깊은 피로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 내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과 연결해서는 심리적 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면의 심리적 안정만 다룬다는 것은 공허한 힐링이 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집단적인 정치 행동을 통해 만드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것이 불온하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세계를 정의라는 관점으로 구조와 규범에 반영하는 과정이 바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단적인 정치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이미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조건의 문제인 것이죠. 피로감과 함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치 행동을 할 수 없고 더욱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기가 어렵고요.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적인 서클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의 현실적 조건은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시민성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들, 그래서 차이와 다양성이 담보되는 해방적 연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어서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효용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이 깊은 피로감을 풀어내고 회복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권위와 권력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청년을 타자의 자리에 두고 규정하고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만으론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회복이 가능한 토대를 만드는 것, 그런 정치적 시민성을 지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권위와 권력을 가진 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그런 방향에서 기능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입체적인 정의를 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청년 여성의 피로에 대한 회복과 안녕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대표님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피로함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살률, 1인 가구 여성, 혐오, 증오, 폭력의 증가 원인과 그리고 그의 회복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다 웡 홍콩 여성 성폭력 대응 협회
대표님의 토론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주 유익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린다 웡이고 홍콩 기반의 여성 성폭력 대응 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와 학교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건을 보고하고 여러 사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홍콩에서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은 합의가 없는 사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206명의 피해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 관련해서 홍콩 내에 조사하게 된 결과를 보면 동의 없이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동의 없이 배포, 강요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를 보면 이것은 다양한 범죄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사적 이미지를 배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동반한 강제나 통제는 여러 사적 파트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위협으로 인해 저 개인적인 자유가 침해받았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해야 했고 또 그 남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내고 싶고 저항하고 싶었지만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온라인으로 배포한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 분은 바로 사적 이미지를 동의 없이 배포하겠다는 위협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사적 이미지를 배포한다라는 것은 동의 없이 촬영한 것도 의미하지만 합의하에 촬영했지만 합의 없이 공유되고 출판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라이빗 촬영을 진행한 모델의 사례입니다. 사진 작가가 스스로의 저장을 위해서만 이미지를 촬영한다라고 합의를 했지만 차후에 온라인으로 공개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개인 촬영에 참여했던 것은 저의 사적인 부분들을 특정 사진 작가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었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와 신체의 자유를 촬영 작가가 침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신체의 자유와 자기 가치를 침해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은 인터넷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터넷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과의 연결성 때문에 생존자들은 늘 언제든지 이 이미지들이 재발견되고 다시 누군가 볼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조사된 피해자들 중에 29명은 자살 시도를 했거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사회적 삶에 대한 침해를 받고 영원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입니다. 저의 사진을 촬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공개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저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늘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매일 울 수밖에 없었고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51명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35건만이 실제 조사로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건만이 승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강요를 받은 여러 생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개인적 분쟁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떠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친구들에게 보냈는데 이것이 사적인 분쟁이다라고 봤고 이미지가 공개적으로 배포되었을 경우에만 조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도메인에만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 사적 분쟁을 넘어선 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명이 이미지를 받는지와 상관없이 동의 없는 배포는 하나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동의 없는 배포를 범죄화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정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지 기반 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자유 침해를 제대로 범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보고서가 출간된 지 1년 전에 홍콩의 종신법원에서는 바로 범죄의 의도 혹은 부정한 의도로 컴퓨터를 사용을 한 범죄를 예를 들어서 치마 속 촬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컴퓨터를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것이 범죄화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홍콩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음증이라든지 동의 없는 사적 부분에 대한 기록만을 범죄화하겠다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넓은 동의 없는 이미지의 공유를 모두 커버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생존자들 그리고 사법부 간의 여러 논의 끝에 2021년 10월 초에 새로운 4개의 범죄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관음증 같은 경우에는 사적 행위나 사적 부분을 은밀하게 관찰하거나 기록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고 치마 속 촬영과 여성의 상의 속 촬영에 대해서도 범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2가지 형태의 범죄로 이루어진 이미지를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배포하겠다는 위협도 범죄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미지를 합성해서 만드는 것 또한 배포되고 배포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범죄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정의를 통해서 각 법원에서 이미지를 제거하고 삭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범죄에 대한 정의는 대중이 또 사법기관들이 이미지 기반의 성적 폭력이 얼마나 불가역적인 피해를 주는지 새롭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사법기관들이 새로운 형태의 법을 활용을 해서 새롭게 신고가 되는 건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한 조사 단위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단위를 이용을 해 성폭력을 다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법과 관련을 해서 물론 적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경험을 보면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화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삭제에 대한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이 생존자들을 돕는 것과 잘 연결이 되어서 사적 이미지의 동의 없는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홍콩의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린다 웡 홍콩 여성 성폭력 대응협회 대표님이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과 최근 홍콩에서의 법 개정에 대해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 현황, 그리고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법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홍콩에서 참여해 주신 린다 웡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님이십니다. 박정훈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의 발표와 토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젠더 부문을 취재하고 또 남성의 성평등 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주요한 안전 문제인 젠더 기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청년 남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우리나라는 치안이 좋아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주변의 여성들이 밤길이 무섭다거나 낯선 사람의 접근이 무서웠다는 말에 괜찮다라는 의미로 건넨 말이었죠. 그런데 그 말이 위로는커녕 불쾌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불안한 공간이라는 것을 여성과 남성의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자 생활을 2015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가장 자주 했던 생각은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사는 게 맞을까? 였습니다. 제가 만나본 청년 여성들 상당수는 일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는 두 여성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 이해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이를 신고했으나 오히려 2차 피해를 입은 뒤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수사했던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조직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사회가 특히 남성 중심의 조직이 성폭력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들 모두가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셈입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성폭력은 여성의 안전과 노동권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성을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이들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면서도 그것에 너무나도 둔감한 남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미투운동 연속토론회에 취재하면서 신입에게 만남 요구하는 50대 유부남들 로맨스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매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기사의 내용은 권수연 여성학자님이 공공기관 고충심의위원을 맡으면서 직접 경험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들어오면 조직 내에서 로맨스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사적 만남이 부추겨진다. 그리고 고용이나 승진 등 인사에 관련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여성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인데 본인들은 로맨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적 만남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가장 지위가 취약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피해가 컸습니다. 즉 20대 비정규직 여성은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일만 열심히 해도 힘든 직장에서 경계와 불안까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또 다른 한 명의 죽음은 지난 8월에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97명이고 살인 미수 등 사건에서 생존한 여성은 최소 131명이었습니다. 참고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여성 살인 피해자 전체 숫자가 138명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가 97명이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가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페미사이드, 즉 풀어서 여자라서 죽었다는 말을 혹자는 망상으로 취급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 오마이뉴스의 교제살인 기획을 엮은 책의 제목이 무려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였습니다. 이 책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교제살인 108개의 판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여성답지 못하다고, 잠자리를 거부했다고, 헤어지자고 했다고, 남성들을 무시하는 눈초리를 보냈다고 죽었습니다. 배우자나 남자친구로부터 당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 가스라이팅을 고백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고, 이는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도 여성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남성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젠더 폭력에 대해서 남의 일처럼, 나와 관계 없는 일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이니 그 나쁜 사람을 잘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남성들이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여성을 위협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이런 폭력들이 결국 성평등하지 못한 사회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남성 지배와 성차별이 당연시되는 가부장제 구조에서 여성은 동등한 시민이 아닌 성적 대상이나 남성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혹자는 여성은 신체적인 힘이 약해서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불안하고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폭력을 자연화시키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잘 보호해야 한다, 혹은 여성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오히려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저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믿습니다. 지금껏 인류의 진보 과정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당연히나 어쩔 수 없는 것 역시 결코 없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사회 구조를 갖는다면, 여성이 만만하거나 부수적인 존재로 전락하지 않는다면, 특히나 지금까지 남성 중심의 사회를 지탱해오고 공조해왔던 남성들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한다면 분명 젠더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저는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 다룬 DP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분통을 터뜨린 남성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청년 남성들 역시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폭력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악마와 같은 가해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을요. 수많은 방관자들이 그 구조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애써 무시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대뿐만이 아니겠죠. 사회 곳곳의 폭력적 구조에서는 이처럼 다수의 방관자들이 존재합니다. 군대는 특성상 사교적인 신체 능력이 좋은 표준적 남성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 선호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하고 소심한 성격을 갖거나 특이해 보이는 이들은 전투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문제시 되는데요. 그렇게 상명하복의 명목하에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남성과 비남성인 여성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공고하게 유지됩니다. 이와 같이 혐오와 차별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지는 환경일 때 군대에서처럼요. 누군가는 함부로 대하고 배제해도 마땅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 폭력은 폭력으로 불리지 못한 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인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차별과 폭력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차별할 수 있다고 믿기에 일방적인 폭력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안전을 위협받고 존엄을 잃어갑니다. 저는 군대 내 폭력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 남성들이 젠더 폭력 피해의 불안과 아픔에도 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리라 믿습니다. 부디 청년 남성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차별이라는 여성 혐오라는 그 관습의 균열을 내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은 오마이뉴스 기자님이 지금 청년들이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토론문 마지막에 있는 부디 청년 남성들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성차별이라는 여성 혐오라는 간섭에 균열을 내고 성평등을 위해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대목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이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토론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 시간에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꼭 자신의 궁금한 점을 발표자나 토론자분을 정확하게 지정하셔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채팅방에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 제가 먼저 궁금한 거기보다는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먼저 듣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이번 성평등 포럼의 대상은 청년들입니다. 오늘 공론장에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신 두 분이 이번 섹션, 안전한 사회 섹션 포럼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거나 혹시나 준비하셨는데 자기가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가은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발표를 들으면서 들은 생각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 모든 발표 다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고, 특히 서승희님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이 폭력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해결의 주체에서는 이제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노출과 소외는 사실 이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사실 청년들이 마주한 문제가 폭력과 혐오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스펙 경쟁, 그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의 방식이 무엇이어야 할까, 연대의 형식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박정은 기자님 발표가 인상 깊었는데, 저는 청년을 중심으로 한 담론에서 청년 여성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배제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여성의 관점에서 지금의 세상은 특히 안전이라는 부분에서 되게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잘 짚어주셨던 것 같고, 그런 발표를 들으면서 결국 안전이라는 건 가장 취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해되어야 하는 개념이겠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부분, 사법적인 부분이 잘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재환님 느낀 점이나 못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앞선 연사분들과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그 지난 공론장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그 이제 서로를 공격하는 소비적 태도보다는 피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좀 위해서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선 전국에서 거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발표하고 계신데요. 작년 청년기본법이 다수 정당들에 의해서 지지로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청년의 날이 축하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쓰이고 마는 게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내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분이 되든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성에 상관없이 안전히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채팅으로 들어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들어온 질문 중에 나라 발지님께 해당하는 질문을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신 분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승희 대표님이 가장 적임자실 것 같은데, 홍콩이 새로운 법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 우리나라는 사법 체계에서 발견되고 있는 허점, 시급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일단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관련해서 저희 나라도 홍콩의 법 개정과 같이 비슷한 내용들이 작년에 대거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홍콩에 최근 있었던 법 개정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에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 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많이 개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처벌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성폭력 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내에서, 그러니까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전에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영리목적 유포하거나 밖에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형량도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그리고 소지, 시청, 저장, 구매처럼 수요 행위, 그런 촬영물을 구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합성에 대한 처벌, 그리고 협박 강요에 대한 처벌법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전반적으로 많이 강화되면서 음란물이란 표현이 아니라 성착취물이라고 개정된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개정이 있어서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언제나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을 구성하는 구성 요건의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촬영물이라는 표현, 이것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성적 욕망을 느낄 만한 촬영물이어야 되고 피해자는 수치심을 그 당시 느꼈어야 된다. 이것이 형사사건의 구성 요건이 된다는 것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문제적이고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지적되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입법이 되는 새로운 법률에도 이 구성 요건이 계속 차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하지 않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 처벌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을 2021년에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물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적으로 많은 정비가 미진하더라도 있어 왔지만 촬영물 이용하지 않은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서는 법률이 거의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정말 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의 범죄는 늘어나는데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죄는 크게 신고를 통해서 고발이나 신고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들어가고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검거를 하게 됩니다. 검거를 하게 되면 검찰의 기소를 넘어서 공판, 재판을 넘어서 유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범죄는 늘어나는데 신고된 범죄는 늘어나는데 검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하는 건수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경찰 인력의 한계라든가 급증한 사이버 환경의 변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쨌든 검거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검거 인원이나 검거 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다른 분의 지금 현재 질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홍콩의 린다웡 대표님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제목이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지 기반의 성폭력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호주나 이런 국가에서는 사용하지만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쓰는, 아직까지 안 쓰고 저희는 뭐 성착취물 또는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물, 온라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홍콩에서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나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단순히 용어를 사용할 때 이미지 기반 성범죄라는 단어를 법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기반 성폭력은 저희 단체가 선호하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여러 문헌을 검토해 본 결과 대만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국가들의 용어를 봤을 때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용어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 이 촬영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이유는 피해자 혹은 생존자들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혹은 촬영을 동의하에 했더라도 동의 없이 배포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법에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지난 2년 동안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홍콩 정부와 입법부에서도 이미지 기반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일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용어가 저희가 출발을 시킨 용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지난 2년 동안 이해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디지털 리터러시 등 교육기관에서의 기본적인 교육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교육에서 어떤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혹시 뭐 발표자님이나 토론자분 중에 대답을 해주실 분 혹시 기자님은 어떻습니까? 박정훈 기자님, 10대들을 위한 뭐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을까요? (10대들을) 위한 저는 성평등 교육 자체를 사실은 조금 당겨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육이라는 것을 흔히 굉장히 일찌감치 초등학생 때부터 사실은 많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성평등 교육이라는 개념이 과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성평등 교육, 그러니까 성평등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에 대해 사실은 좀 의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들이 디지털 공간에 갔을 때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통로가 굉장히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가 있는 통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위협적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공교육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범죄자가 된다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네. 이전에 박정훈 기자님께서 발표하실 때 폭력을 물과 공기처럼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10대 청소년들한테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수가 높다라는 이유는 다시 한번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디지털 세상이 결국 이 우리 10대들한테 물과 공기처럼 같은데 기존의 범죄학적인 개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크게 보면 디지털 환경이 물과 공기처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장소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방문하고 거기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환경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뭐 범죄학으로 얘기하면 피싱 같은 범죄가 많이 증가했죠. 보이스 피싱처럼 피해가 큰 것처럼 수많은 사용자들이 성적 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해자가 되도록. 그래서 뭐 10대들한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디지털 세상, 디지털 플랫폼 교육, 그리고 오염된 디지털 뭐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 교육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 그리고 저희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악의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범죄자들을 빨리 검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여성 자살률이 심각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은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발표는 자살률에 했지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여성 자살률 이슈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로 뭐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등을 작게 기획해 본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조금씩 해보긴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서 만났었던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제 여성 대상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았었던 것은 우울을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여성 청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성 자살률이 급증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대안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이제 또 청년 남성들이 왜 여성 대상으로만 그런 이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 지원 기관의 게시판에 가서 이제 엄청 테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원 프로그램이 종결됐었던 그런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 세션의 주제도 그렇지만 청년 전체에 대해서 아우르는 그런 관점도 필요하지만 그때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특수하게 혹은 더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지점에 있어서는 그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질문입니다.
홍콩과 한국 모두 성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범죄나 다른 범죄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형벌의 엄중성을 따짐으로 형량의 강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정책이 주로 형량의 강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없냐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형량의 엄중성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는 확실성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런 불안감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데 저희의 정책은 일관적으로 형의 가중 엄중성, 형량 강화를 이룩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잡힐까? 걸리는 사람만 걸리지 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형량은 이미 높아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확실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량의 강화보다, 처벌의 강화보다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성평등, 젠더 갈등에 있어서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좀 더 구현이 되고 실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첨언을 홍콩에 대해서 해도 될까요? 네,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성폭력보다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처벌을 받느냐에 대한 확실성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거를 모으고 수사를 해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저희 법은 10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켜서 또 피해자들과 가해자 모두가 인식이 높아져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유통이 되고 있다, 이미지를 재미로 유통시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이 되면 범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처벌의 정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범죄다라는 인식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도입을 해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져야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나 홍콩의 이야기를 못 물어보고 지나칠 뻔했는데 린다웡 대표님께서 처벌의 확실성과 교육 그리고 인식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오늘 종합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과 혐오, 성희롱, 성범죄, 자살 등 안전 문제와 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의견 등을 다루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션을 이끌어주신 송봉규 교수님 그리고 참여하신 청년 및 연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회식에 이어서 두 번째 세션까지 저희가 준비한 오늘 일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2021 대한민국 성평등 포럼. 오늘은
일과 안전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우리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주제를 함께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평등 포럼 2일차에는 디지털과 성평등을 주제로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디지털과 성평등, 시대의 변화와 함께 또 새로이 등장하는 의제들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내일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 두 번째 세션이 끝나고 퀴즈 참여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퀴즈 이벤트는 이번 세션이 끝나고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